정부, 기업, 금융, 학계 최고 권위자분들이시자 셀럽분이라고 할 수 있죠.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님, 이영희 SK 스펙스 추구협의회 SB위원회 위원장님, 조신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님,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님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ESG 여정을 이끄는 전설 같은 분들이신데요. 저희 연사분들 알아가기 위해서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자 1분 내에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ESG 혹은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업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저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계신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님부터 말씀 주시죠. 예. 저는 15년 전에 서스틴베스트를 창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나름 몸값이 좀 있어서 몇 군데 증권사로부터 사실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회 책임을 먼저 할 것이냐, 가족 책임을 먼저 할 것이냐 갈등이 있었는데 사회 책임에 방점을 찍고 서스틴베스트를 설립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았던 윤순진입니다. 글쎄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사실은 뭐 ESG 경영 자체에 대해서 뭔가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기후 변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오면서 또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고 특히 제가 한국에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함께 만들고 나중에 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그 활동을 널리 소개한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게 제게는 굉장한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SK는 이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한 3년 전부터 ESG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것이 비교적 잘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분야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는 그러한 분야에서 약간 한 발 더 앞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한 발 앞선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가 실질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그 경험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주신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조금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딸을 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해서 일단 그래도 최소한 그 숫자만큼을 불리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건 기여를 했는데 이 자식들이 결혼을 다 해서 4명이 됐는데 아직 물론 생산 과정 중에 있지만 4명이 1명밖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역시 심각하게 이 위기에 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굳이 이제 뭐 약간 썰렁한 농담을 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파리 협정 체결 당시에 제가 대통령 비서실에서 미래전략 수석 비서관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리 협정 관련해서 우리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여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를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그로부터 ESG를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제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ESG가 이제 크게 세 가지잖아요. E하고 S하고 G인데 그 S와 G에 대해서 제가 한국에서 최초의 펀드를 운영한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2006년에 코리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펀드를 운영했고요. 그걸 설립을 했고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최초로 했고 이제 최근에 서스틴 인베스트먼트와 같이 했죠. 메리츠 우먼 펀드를 또 했습니다. 근데 S의 하나죠. 그래서 이게 우리 15년 전에 그 서스틴 인베스트먼트가 설립이 됐을 때
ESG라는 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소할 때부터 이걸 꾸준히 해온 그런 역할이 중요한데 그 서틴 인베스트와 저는 그런 면에서 같이 그 ESG에 하나의 큰 획을 열었다. 그래서 거기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에너지 전환,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더 메리츠 우먼 펀드, 그리고 자녀 출산까지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역시 사명감에 아주 뿜뿜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행사에 꽂힌 토크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쇼 내내 게더타운 채팅방을 오픈해둘 예정입니다. 연사분들에게 궁금하셨던 점, 게더타운 좌측 하단에 위치한 말풍선 아이콘 클릭하신 뒤 To Everyone, Nearby 아닙니다. To Everyone 선택하셔서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좋은 질문을 해주신 5분들에게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토크쇼 마지막에 스피드 퀴즈와 경품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긴장 놓치지 마시고 포럼을 이끌어 주실 서스틴베스트 류영자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서스틴베스트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토크쇼 라운드 테이블을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자리에는 ESG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자 권위자이신 네 분을 모실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소개를 좀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오늘 패널 분들은 정부위원회, 또 자본시장, 학계 그리고 기업 부분을 대표하는 만큼 조금씩 다른 앵글에서 ESG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귀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ESG가 매우 핫하고 힙한 이슈로 등장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ESG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연락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최대한 그러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질문들을 좀 엄선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패널 분들께 드릴 질문들은 저희 대한민국 최고의 ESG 애널리스트들인 서스틴베스트 연구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발췌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전에 우리 저 패널 여러분들께서 워낙 컨텐츠가 많으셔서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으시지만 가급적 여러 질문들 저희가 소화한다는 의미에서 가급적 각 질문에 대해서 한 2, 3분 내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통 질문입니다.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기업의 지속가능성 혹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묻기에는 세 분야가 저희가 교과목에서 국어영어 수학처럼 좀 이질적이라고도 좀 보여져요. 국영수 외에도 과학도 있고 음악, 체육, 역사 등도 있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과연 환경사회 지배구조라는 카테고라이즈가 과연 기업의 비재무 성과 혹은 기업의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성과를 볼 수 있는 모두 아우르는 최선의 분류 체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은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신 윤순진 교수님부터 이렇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영역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또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일 텐데요. 2015년에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것도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뭐 ESG와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환경, 사회 그리고 또 그 경제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기후 위기가 그만큼 중요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내용이고요. 또 이런 모든 것은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보구조라는 건 결국은 투명 경영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분야들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잘 묶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영희 위원장님 좀 의견 좀 주십시오. 네,
환경 사회 지배 구조가 최적의 분류냐 아닐 가능성도 많죠. 그렇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꽤 여러 가지 공통 분모를 잘 정리한 방법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안에서 ESG를 아주 여러 수백 개의 지표를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두 부서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전사 모든 기능의 모든 부서에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세 개의 키워드로 전사의 모든 부서에 뭔가 관여되는 어떤 그러한 분류 체계다라고 생각하면은 글쎄요. 이 과목이 꼭 많다가 뭐 좋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더 간결하면서 그러한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한다 하는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나름 이상적인 그런 분류 체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조신 교수님 의견 예, 주십시오. 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컨설팅 기업들한테 이거를 사전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문제를 카테고라이즈해라 했으면 아마 ESG로 정리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서로 배타적이고 완전히 리스트를 쭉 해보면 모든 게 컴플리트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연원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회적 문제는 1920년대 사회책임 투자 문제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다음에 가버넌스 이슈는 1930년대 그 벌리 앤 민스가 처음 이제 그 기업 지배 구조 문제를 레이즈하면서 오늘날 자본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거는 뭐 로마 클럽 이런 식으로 다 역사적인 연원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잘 우리가 붙잡고 천착하면 향후 한 20, 30년 또는 40, 50년 이 자본주의를 개혁하는 어떤 그 바라보는 렌즈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니 대표님. 네, 저는 그 ESG 하면 이렇게 어떤 분들한테 막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서로 연결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E는 좋은데 S하고 G는 나쁘다. 저 회사는 S하고 G는 좋은데 E가 나쁘다. 이런 거는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될 거냐. 그러니까 이제 환경 같은 경우는 인류의 생존의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더 ESG가 더 중요하게 됐고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생존이 가능하냐 이슈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IMF 겪었을 때 왜 IMF가 왔을까? G에 대한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갖게 됐고 미국의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로 G에 대한 생각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없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치른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정말로 중요한 이슈구나. 이게 피부로 와닿은 거고 과거에는 ESG 하면 어떤 비용으로 생각했거나 아니면 어떤 소극적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생존의 이슈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유행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구나. 그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개별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조니 대표님 마이크 놓지 마시고요. 이번 조니 대표님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윤순진 교수님께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니 대표님께서는 좋은 주식을 장기 투자해서 노후를 준비하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ESG 투자 역시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ESG 투자는 일반적으로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가 사용하는 투자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학개미라고 알려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ESG 투자를 실제로 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일반 자산운용사가 투자하는 방식이나 개인의 투자 방식이 절대 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원리인데 저희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기업의 그 퀄리티입니다. 매니지먼트 퀄리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그 중에 핵심이 거버넌스죠.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가 좋은 회사는 다른 E나 S도 충분히 우수한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 거버넌스 모든 게 붙어가면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도 당연히 이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뭐 따로 서머라이즈는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금이 ESG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때때로 경제 뉴스를 보면 연금은 수익률이 최우선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ESG를 고려해서 투자하면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연금의 ESG 투자 필요성 혹은 당위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연금의 역할은요. 수익률도 중요하겠죠. 많은 우리 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의 노후를 위해서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ESG를 소홀히 했을 때 치러야 되는 그 비용을 생각하면은 그 단순한 그 수익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 환경에 대해서 지불해야 된 돈을 그렇지 않은 기업에 그러니까 그 환경을 따지는 기업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휘를 제대로 했을 경우에 그 많은 송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경영진 때문에 그런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사회적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하죠. 그 다음에 소셜도 많은 한국의 불합리한 거를 이 투자를 통해서 그런 불합리한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국민연금이나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타 연금은 그 다른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히 돈을 버는 거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숫자로 나타날 수 없는 거, 그 사회적 비용 이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슈죠.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윤 교수님께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ESG 관련 뉴스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자산 운영업계와 자본시장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지 조니 대표님께서는 그걸 체감하고 있으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ESG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반대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ESG가 어떤 신분 세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ESG를 중시합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로 그걸 진정으로 믿는지 저희가 메리츠 우먼 펀드를 출시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의 지금 대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연기금 제가 수십 군데를 찾아갔지만 다 ESG를 존중합니다 하면서 이 펀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거는 반증하는 거죠. ESG를 어떤 그 신분 세탁하는 거, 이미지 세탁하는 걸로 쓰이게 되면 사실 그 부작용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믿게 되질 않는 거죠. 진정성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윤순진 공동위원장님이시죠. 지금 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교수님이신데요.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50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및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한데 어떻게 그것을 실행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예컨대 정부 내에서도 각 부처마다 입장이 다르고 에너지 과소비형 중후장대 산업 중심의 업계 역시 반발이 만만치 않을 터인데 그 차이와 반발을 어떻게 조율하며 우리가 목표한 바를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위원장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반드시 풀어야 할 그럴 과제를 질문으로 주셨는데요.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기초하고 있는 이 산업 자체는 또 이 사회 자체는 탄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제도, 정책, 행정 시스템 또 사람들의 인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탄소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탄소를 벗어나야 탈탄소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이 변해야 되는 거죠.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여튼 제도적으로도 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법도 있어야 되고요. 제도적 기반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필요한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탄소 중립을 위한 추진 체계로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월 29일 날 출범을 했죠. 그리고 이 탄소중립위원회는 사실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냐면 부처 간을 조율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도 제가 쓴 칼럼이 실리기도 했는데 극과 극입니다. 반응이 2050 탄소 중립조차도 너무 늦다. 또 그 내용도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너무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가야 될 길임은 분명하지만 지금 그렇게 우리가 특히 산업 같은 경우는 빠르게 움직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저는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나 이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법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8월 31일 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법이 통과를 했고요. 또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위한 재원으로 기후 대응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을 뿐이지만 모두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도나 또는 부문별로 누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할 건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화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안에 여러 기후변화, 산업, 에너지, 또 노동, 국제협력, 과학기술 쭉 관련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들어와 계시고 또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교육단체 포함해서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들어와 있고 청년위원들도 들어와 있고요. 또 종교계 분들도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지자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해 당사자 집단을 대표하는 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우리 안에서도 대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합의의 분모를 넓혀 나가고 있고요. 또 대사회적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물론 위원들도 들어와 계시지만 그리고 그런 단체들, 산업계 단체들, 또 종교 시민단체, 환경단체, 교육단체, 청년들 지금 그런 분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쭉 하고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을 대표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 참여 시민단을 구성해서 바로 어제까지 시민 대토론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하고 소통하고 토론하고 수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대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차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기업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즉 정부에서 이렇게 목표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해법, 전략 등을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 대토론회라 그래서 이 시민 대표로 구성된 지역별, 성별, 연령별 500분 이상의 시민 대표들로 구성된 분들이 시민 대토론회를 가졌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계에서 배출하는 온실 기체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간접 배출까지 다 합하면 54%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산업계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산업계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또 소비자들이 소비하고 있고 이걸 수출해서 또 우리가 그 국가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 기업이 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부문을 잘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산업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R&D를 정부가 같이 투자를 해서 신기술을 좀 더 혁신적으로 개발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도웁니다. 그리고 시장의 그 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 예를 들면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죠. 결국은 그게 소비자를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업이 그 물건을 더 많이 팔 수가 있는 거죠. 또 관련된 충전 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를 한다거나 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설비 투자라든지 기술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다양한 정보 또 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기업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ESG 같은 경우에도 의무 공개를 하도록 요구한다든지 또는 탄소 성적 표지제라 그래서 해당 물건들을 생산할 때 배출된 CO2량이 얼마인지 그걸 또 표시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인지하게 하는 거죠. 또 고효율 제품에 대해서도 이 마크를 단다든지 이런 또 에너지 효율 등급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도 해왔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강력하고도 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조신 교수님께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대통령 직속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위원장을 맡고 계신 만큼 문재인 대통령님의 탄소 중립이나 또 ESG 경영,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걸 좀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지만 이렇게 대통령이나 수상이 또는 총리가 직접 발표한 나라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10월 28일 날 국회에서 2021년도 시정 예산안 그 연설을 통해서 예산안에 관한 시정 연설을 통해서 이걸 발표를 했고요. 또 사실은 탄소 중립 위원회라는 이런 위원회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뭐 기후 변화 위원회 같은 건 있지만 탄소 중립을 내건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최초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탄소 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정말 달성해야 될 목표다. 어렵지만 가야 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반드시 책임 있게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날 주신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다른 나라들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고 또 ESG 경영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기후위기, 부의 양극화,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ESG 투자 혹은 ESG 경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일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보시고 계시는지요? 건강한 자본주의, 건강한 ESG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또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유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이 사실은 뿌리가 저는 자본주의 위기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자유주의적인 경향이 너무 널리 퍼지다 보니까 기업들은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를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도 기업을 너무 압박하는 것은 어떤 그런 자본주의 흐름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게 큰 위기로 쌓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이제 6월달에 그 넥스트 자본주의 ESG라는 책을 제가 출간을 했는데 그 제목을 그렇게 붙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ESG가 정말 세상을 바꿀 거냐라는 것이 오늘 어떤 이런 포럼의 화두인데 저는 앞으로 100년의 미래를 ESG가 바꿀 것 같다. 그래서 넥스트 자본주의를 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의 결과물 가지고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징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뭐 사소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기후행동 100+ 이런 기업들은 이제 그런 투자자 연합이 엄청나게 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압박을 한다든가 또 뭐 최근에 그 엑스모빌 같이 탄소 중립으로 또는 저탄소로 전환하는 그런 것에 소홀히 하는 기업들에게 이사진을 해임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주주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는 바뀌었어 라는 시그널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다라는 점을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 많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역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이러한 자본시장의 생태계를 ESG 친화적으로 바꾸는 그런 제도 마련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그 책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국내에 ESG와 관련된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국내 저자가 쓴 책 중에서는 넥스트 자본주의 ESG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또한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굉장한 임프레션을 받았고요.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대학에 계시지만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분야와 기업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ESG와 관련해서 정부와 기업들에게 좀 조언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또한 뭐 굉장히 리스트가 많을 텐데 그냥 정부 관련 조언은 ESG 하나씩 생각하면 거버넌스 이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환경과 관련해서는 우리 윤순진 위원장님께서 지금 정부의 노력을 길게 쭉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정부 정책이 좀 시그널을 잘못 준 부분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파리 협정 때 제가 뭐 나름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때 기준도 국제사회 요구에 좀 못 미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좀 타협을 한 거고요. 그 또한 지난 몇 년간 그 낮은 기준조차도 좀 방치하다시피 해왔고요. 또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같은 것도 비교적 빨리 도입했는데 그냥 약간 하는 둥 마는 둥 신용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에게 결국 잘못된 시그널, 이거는 뭐 몇십 년 후에 한다고 해놓고 슬슬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시그널을 준데 정부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너무 힘든 걸 막 몰아붙이는 게 참 부담스럽긴 하나 그렇게 가지고는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야 좋죠. 근데 못 피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보고, 사회 문제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뭐 모든 면에서 다양성 측면, 포용성 측면, 산업 안전 모든 게 굉장히 우리가 뒤지고 있고, 따라서 정부가 그런 거를 좀 더 세게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 또한 우리가 산업재해가 굉장히 OECD 국가 중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발생하니까 뭔가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지금 있는 제도만 잘 지켜도 산업재해가 반은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중첩돼서 나타나지만 그건 뭐 심지어는 노조와의 관계 같은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잘 임플리먼트를 못 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랬을 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게 들어가면 정부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야 우리는 강화했어, 우리 할 일 했어 하고 그걸 세세하게 챙기는 일이 안 따라가면 결국 운 나쁜 놈만 또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업 이슈는 혹시 이따가 또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갖다가 조 교수님께 좀 드리겠는데요. ESG가 일시적인 유행이라는 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말씀 중에 뭐 100년 동안을 우리 자본주의를 바꿔나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와 금융시장 또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는 이유를 한 번 더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그 책을 쓰게 된 계기 자체가 제 전공의 경제학인데 그렇게 좀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ESG 투자야말로 자본주의 경제 이론하고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어떤 흐름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근데 원래 자본주의 경제학, 경제 이론에 잘 따른다면은 사실은 ESG 투자가 어떤 주주가치, 장기적인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그런 목표하고 잘 맞고 따라서 충분히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본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 1-20년 사이에 투자자들의 변화, 예컨대 유니버설 오너들이 더욱더 커졌다든가 장기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견해들이 드러났다든가 밀레니얼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ESG 투자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거나 이런 변화들이 있고, 자본시장에서도 예컨대 뭐 수탁자의 의무 같은 거에 대해서 과거 그것이 ESG 투자를 좀 발목을 잡았다면 그런 것들이 완화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론적인 관점, 투자자의 변화, 자본시장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기 인센티브하고 합치되게 움직이는 쪽으로 그래도 나아가고 있다. 뭐 100% 안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미래는 밝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이영희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질문도 좀 긴데요. SK는 ESG 경영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위원장님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드릴 질문은 SK에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닌 기업 일반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여 주십시오. 기업들은 ESG 경영을 선언하면서 ESG 성적표를 공시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ESG 워싱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처럼 우리의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고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면 과연 기후위기, 생물 다양성 감소, 사회 양극화 심화,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만일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더 적게 생산하고 더 적게 소비해야 한다면 기업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소 추상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굉장히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좀 쉽게 어프로치를 해보면요. 아주 옛날에는 기업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고 언젠가부터 기업이라는 형태가 존재한 이후에 조금씩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죠. 지금은 그 비중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가지는 어떤 여러 가지 영향력과 기업 전체가 가지는 영향력 어떤 것이 과연 더 크냐 뭐 이런 논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 전체가 가지는 영향력은 꽤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커졌다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기업이 이산화탄소 문제 하나만 놓고 보면은 혹은 다른 뭐 사회 문제도 많은 문제가 어떤 기업이나 경제 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기보다도 인간의 생활이 점점 더 복잡화되고 문명화되면서 같이 그 문제는 더 커져가고 있고 기업이 그 한 중간 매개 역할, 고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제 해결을 떠나서 일단 문제의 크기를 앞으로 더 키우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제에 들어가면은 기업은 분명히 뭔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더 키우지 않는다는 관점도 있지만은 그럼 여태까지 쌓여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부가 물론 뭐 해결하면 좋겠죠. 다른 시민사회도 해결하면 좋겠지만은 결국은 이 어떤 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의 크기만큼 적어도 해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측면을 이제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 기업이 ESG를 보는 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얘기가 다소 도덕적으로 보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이 어차피 규제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금융기관이 그렇게 보고 있다. 마이크 조금 바꿔. 예. 금융기관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어떤 기업이 그러한 사회적 책무와 어떤 여러 가지 다가오는 규제에 잘 적응하는 기업이냐 혹은 그렇지 않은 기업이냐를 가지고 ESG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인 어떤 책무를 떠나서 당장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도 ESG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야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이 전반적으로 확산될 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문제 뭐 이러한 것들 다양성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 기대를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준비된 질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가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시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지요? 실제 경영 현장에서 ESG를 내재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혹은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ESG가 기업의 부담으로 다가오느냐? 당연히 부담이죠.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렇지만 여태까지 모든 학생에게 공부가 부담이 안 되는 학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다들 하듯이 기업에게도 부담은 되지만은 그 부담을 얼마나 현명하게 잘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기업의 ESG에 대한 어떤 그 해결 능력이 혹은 그것을 통한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시험 무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야기 다 동의하죠. 다 동의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CEO 혹은 뭐 일반 기업 구성원들에게 해보세요라고 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교육 SK만 하더라도 근 3년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수십만 시간의 모든 전 직원들의 이제 연 교육 시간 보면은 했죠. 많이 했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내재화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여전히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할 거고요. 근데 왜 그러냐? 사실은 기후 환경 변화도 변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인식과 의사결정 체계와 문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과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다양성이 중요하고 포용성이 중요하고 또 그리고 기후 환경을 중요시하고 이러한 생각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부분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이 50 뭐 몇 살 넘어가면은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안 바뀐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각의 기본 어떤 가치관을 바꾼다는 게 정말로 힘든 일이고 그러한 것이 하나하나 경험적으로 내재가 되어야만 완벽하게 바뀌지 않을까. 뭐 상대적으로 그러한 이제 시도들을 계속 더 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첫 번째 순서로 가서 존리 대표님께 지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대표님께서 ESG 중 S, 그 중에서도 양성평등, 성다양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고 또 대표님께서 이러한 기업 내 양성평등 및 성다양성 이슈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또한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 굉장히 그 이제 근본적인 거야. 상식적인 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이 여성과 남성을 젠더 이슈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고 항상 그 대결로 얘기하는데 지금 해외에서는 이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드다, 이렇게 회사의 보드에 100인만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레퓨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이 회사는 아직도 이렇게 한심한 회사인가 이런 정도의 그 지탄을 받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 많은 탤런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나라의 경제에 아니 기업의 경제에 기여하지 못한다면은 바보죠. 그런 접근하는 거거든요. 한국은 특히 이제 인종의 이슈는 없지만 한국은 5천만 중에서 2,500만 명이 여성이에요. 근데 가장 교육을 많이 받는 게 또 한국 여성이에요. 근데 그걸 활용할 생각을 안 하는 게 바보라는 생각인 거죠. 왜 똑똑하니 왜 5천만 명에서 뽑는 인재와 2,500만 명에서 뽑는 인재가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가져야 되는 다양성, 그다음에 금융교육, 이렇게 전 세계에서 죄송하지만 다 꼴찌예요. 그러니까 여성 지수라고 그러잖아요. 여성 지수가 저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그 선진국에서 꼴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이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쟁력은 당연히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인데 화장품 회사의 고객은 거의 여성들인데 그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의 임원들이 전부 남성인 경우에는 너무 한심한 거죠. 그런 기업은 성공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회사 경영진이 똑똑하다 그러면 여성들 임원이 있는 거는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기업의 이런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시가총액을 늘리고 회사가 정말로
그 훨씬 더 잘 되려면 여성 인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먼 펀드를 만들게 됐고요. 서스테인 인베스트먼트 아시다시피 같이 만들었고 이제 그런 기업이 훨씬 더 ROE가 높을 것이다. 이제 해외에서 보면은 특히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상장 기업에 보면 여성들 CEO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라든가 그 어떤 ROE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양성의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이런 게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패널에 윤순진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어느 정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연구를 봤더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소비자의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이지만 소비 선택권의 80%는 여성한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B2C 기업인 경우에 저희 집은 사실 100%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 소비 선택권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이해한다는 면에서 보드나 또 탑 매니지먼트에 여성이 있는 기업이 소비자의 니드나 트렌드를 따라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면에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자본시장에서 ESG라는 것이 키워드로 등장하기 이전부터 테슬라 등과 같은 전기차 기업의 주가가 이미 오르고 투자가 몰리는 등 지속가능한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금융시장에서 ESG라는 말이 기존 투자 방식과 다르거나 혹은 적대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또 ESG 투자를 하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미국에 있는 모든 그 대부분의 펀드는 저는 80% 이상이 ESG를 이미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ETF라든가 나오면은 대부분의 그런 ETF라는 게 투명성을 주제라는 펀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ESG 하지만 이미 외국에서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거버넌스를 보는 거거든요. 투명성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더 강화되고 있죠. 법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코퍼리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는가. 거버넌스가 좋지 않으면 아예 투자가 되지 않고요. 또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에서 좋은 예가 있잖아요. 그 여성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은 아예 투자가 가능하지 않도록 만든 것도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고 인식이 변하면 이게 인식이 변해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지금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고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ESG가. 근데 이미 과거에는 종교적인 거죠. 이렇게 술을 파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무기를 파는 회사는 가능한 한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지금은 아예 훨씬 더 적극적 개념이에요. 이런 회사 투자하지 않는 펀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자하는 외국 그런 연금 같은 데서 저희한테 돈을 맡길 때는 분명하게 그거를 적시를 해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만약에 삼성전자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출액에서 무기를 만드는데 몇 %가 들어가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 회사에 투자하지 말라.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그 효과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고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화두로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80%의 수준으로 전부 ESG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ESG 하고 있지 않다 한다는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근데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좀 있는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하나는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고요. 윤순진 교수님께 지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 질문을 생략하고 마지막 질문에서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수출 문제가 다뤄지면서 다시 한번 국내 탈원전 정책이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래 끊임없이 탈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 왔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은 지구의 지속 가능성과 탄소 중립 양 측면에서 장단점이 분명한 발전 에너지로 보여집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관점에서 원자력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예, 저 개인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탄소중립위원회 관점이란 게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아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 관점 자체를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저 개인 학자로서의 윤순진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건 SMR이라 그래서 소형 원자로 이야기죠. 근데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도 사실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왜 지금과 같이 커졌냐면요,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소규모로 운영을 했을 때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규모를 키워온 거거든요. 그러면 소형 원자로가 된다는 얘기는 규모가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소형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최근 들어서 이유는 뭐냐면 대형 원자로는 한꺼번에 대용량의 전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력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줍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갈수록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는 바람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변동성 에너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해가 뜰 때, 바람이 불 때 그때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미 원자력 발전이 대용량으로 있을 때는 이 대용량의 원전에서 나온 전력이 기존의 전력망을 다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변동성 에너지로 발전된 게 들어갈 여유분이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풍력 발전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죠. 그리고 태양광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육지에서 들어가는 그 전력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끌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풍력 발전과 태양광을 꺼버리거든요. 그걸 출력 제한, 영어로는 커테일먼트라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망 때문에 이제 세계적으로 좀 모듈 방식으로 하게 되면 망에 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직도 상용화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후 위기는 미래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여서 지금 당장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그게 중요한 거죠. 이미 세계적으로는 재생에너지 기술이, 예를 들면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발전은 거의 84%로 비용이 떨어졌고 풍력 발전은 해상과 육상 다 플러스 50% 내외의 비용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계적으로는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 그래서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경제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특히 모듈이라 하더라도 소규모 SMR 같은 경우라도 지역 사회에서 주민 수용성이 떨어집니다. 만약 그게 정말 좋은 거고 어디라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면 서울의 한강에 설치를 해야죠. 근데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여전히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 안전장치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 추가가 되면서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기술 중에 갈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기술은 원전 기술밖에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3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기후 위기 자체가 원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태풍 마이삭 하이선이 왔을 때 원자로 6기가 멈춰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풍이 염분을 머금고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변압시설을 건드려 버렸어요. 원자력 발전소는 되게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냉각수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했죠. 후쿠시마 사고가 그것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수록 또 뭐가 문제냐면 해양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어요. 강의 온도도 상승하지만 원자력 발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냉각수인데 냉각수로 사용되는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것 자체가 위협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바다를 끼고 있지만 내륙 지방에 원자로가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왔을 때 원자로를 멈춰 세웠습니다. 냉각수 공급이 어려워서.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해양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파리라든지 이런 해양 생물의 번식이 늘어나면서 취수구를 막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용 해결료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을 우리가 핵연료로 제작해서 분열시키고 난 다음에 사용의 핵연료가 남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을 어디에 저장할지 저장소조차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원자로를 늘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대비 원자력 시설 용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장 원자력 발전이 밀집해서 들어와 있는 지역이고 특히 주변의 인구가 세계 최대입니다. 고리 원전 같은 경우는 381만 명, 384만 명이 살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원자력 발전이 들어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116군데의 원자력 발전이 입지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4군데가 다 6개 이상 들어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군데 또 밀집해서 들어가 있는 다수 호기가 입지해 있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탈원전은 지금 원전을 다 닫자는 게 아니에요. 2084년까지 서서히 줄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자로는 이용이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신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시장의 요구, 특히 연기금 등의 어셋 오너로부터의 ESG 공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예컨대 뭐 CDP를 들 수 있겠죠. 정부 기관이나 국제 이니셔티브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해외와 같은 바텀업 ESG보다는 탑다운 ESG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지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 그 거의 모든 정책이 패스트 팔로워를 하다 보니까 정부가 먼저 나서서 외국 사례 보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베스트 프랙티스 따오고 자원을 집중해서 하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고요. 뭐 ESG도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후발 상태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탑다운으로 하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정부가 꼭 해야 할 일, 그다음에 정부가 안 해도 될 일,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이 세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관료들이 지금까지 그런 기대, 그다음에 워낙 높은 관료들의 수준 등등에 몸에 배가지고 독수리 오용제처럼 우리나라는 내가 지킨다라는 마인드가 너무 강해서 이제 자꾸만 나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공시제도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뭐 녹색 분류 체계 이런 건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테고요. 금융 상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투명성 제고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뭐 예컨대 최근에 8월 말에 정부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ESG 관련 정책을 보면 이제 뭐더라 이름도 애매해요. KESG 가이드라인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뭘 하는 건지 잘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이걸 뭐 공시 내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평가기관에 평가 지표를 만드는 거에 의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중소기업이 잘 모르니까 ESG 뭐 이런 거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 그런 자료는 이미 넘치고 흐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안 나서도 될 일을 나서는 게 문제인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각 부처가 너무 경쟁적으로 지금 ESG 이슈에 숟가락을 놓고 하려다 보니까 다른 밥상에다 자꾸만 숟가락 놓고 민간들이 숟가락 놓고 상 차리려고 하는 데다가 이거 내 밥상이야 하고 또 숟가락 놓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원책들 그 또한 없는 것보다 좋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다 아까운 정부 세금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교육, 컨설팅, 뭐 그다음에 ESG 잘하는 기업 포상 이런 데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느냐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희 위원장님께 질문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K는 더블 버텀 라인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가치, 또 최근에 ESG 경영까지 우리나라 기업계의 ESG 경영을 선도해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측정 툴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그 특정 툴을 만들고 또 체계를 잡아가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SK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직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고요.
지금 저희들이 측정을 한 3년 동안 해왔고 또 최근 2년까지는 이제 그 대회 발표까지 하고 있죠. SK가 환경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의 화폐적으로 환산해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가, 창출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는 목적은 사실은 이제 그 측정이 완벽할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가격을 우리가 얼마를 하는 것이 합당한가, 탄소 그 배출권 거래되는 그 가격을 곱하기 하면 되는 건지, 혹은 탄소를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제거하는 어떤 그러한 비용을 넣는 게 맞는 건지, 미국 가격이냐, 한국 가격이냐, 유럽 가격이냐, 기준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보수적인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회에 미치는 플러스적 효과와 마이너스적 효과를 측정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 같은 어떤 계산 방법이라면 올해보다 그 다음 해가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영에서 어느 쪽을 더 신경을 써야 되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방법론으로서 그것을 이제 저희 사회적 가치, 사실은 ESG에서 E와 S의 화폐화 가치를 측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평가 보상으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각사들이 실질적 행동으로 좀 더 옮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관리 체계는 한국 안에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리 인정받고 또 같이 글로벌리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측정 체계의 표준화 이런 것에도 저희들이 좀 더 가까이 가서 그들의 변화의 모습도 잘 관찰하고 저희들의 측정이 우물안 안에서의 어떤 동네 측정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리 통용되는 측정 체계를 만들어진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이 결국은 ESG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충분히 좀 말씀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 메타벅스가 목에 시간적인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일단은 말씀을 준비된 질문에 대한 거는 마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들어온 게 있으면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예, 닉네임 허환영 씨가 주신 질문입니다. E와 S와 G의 상호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 또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E와 S는 확보될 수 있겠지만 개인 주주의 입장에서 단기 수익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 S 관련 활동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SG가 당위성을 넘어 기업 차원에서도 현실에서 유리하게 선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를 아마 어느 분이 답변을 해줄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답변자를 이렇게 지정해 놓지는 않으셨는데요. 공통 질문이군요. 예. 어떻게 순서를 조 교수님부터. 예. 저는 그 ESG를 사회적 공헌 활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직도 비용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비용이 아니고 서바이브 하는 거예요. 서바이브 하려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질문에 보면 우리가 ES를 하게 되면 기업에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주주한테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정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소극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기업이 사회 공헌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게 아니고 투자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자금 조달 비중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경쟁자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개인주주한테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 기업은 S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다 그러면 투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질문이 아직도 비용으로만 생각하면 저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스테인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하려면 ESG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붙이면 제가 사실은 경영자들을 위한 조언 얘기를 좀 하려다가 시간이 모자랐는데 저는 전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이윤과 비용의 충돌 이슈는 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오프를 인정을 차라리 하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투자자들이 지금 단기적인 이윤을 올리라고 그걸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자기가 깨닫고 구성원들이 깨닫고 사회에다 메시지로 보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은 혁신이죠. ESG는 혁신 없이는 불가능한 완성이 안 되는 거니까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어떤 그 트레이드오프에서 생산 가능성 우선을 밀어냄으로써 이윤도 계속 올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도 달성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보완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ESG가 뜨게 되는 가장 큰 어떤 근원지가 자본시장이라고 본다면 E와 S는 G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 자본시장에서 E와 S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장기적인 이윤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ESG는 많은 사람들이 착한 경영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건 착한 경영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착할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경영 환경이 변하는 것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예상하면서 그쪽 길로 빨리 무게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라는 똑똑함 내진 성견지명 이러한 것이 확보된 기업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똑똑한 경영, 착한 경영이 아니라 똑똑한 경영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세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아직도 인식이 좀 뒤처져 있는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특히 이 같은 경우에 기후 위기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지금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투자 운용사인 블랙록이 지금 한국에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도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거기에서 투자를 좀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만큼 이제는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거죠. 이미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요. 윤순진 위원장님께 질문입니다. 닉네임 마르코 유라는 분인데요.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과 공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구조로도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어려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고 정말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에너지 시장, 특히 전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라는 회사가 그 송전과 배전을 독점하고 있고요. 생산 같은 경우에도 한전 자회사인 6개 발전 사업자들과 물론 석탄 화력 발전 사업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소수의 그런 좀 많아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있죠. 근데 여전히 이 배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 시장을 개방해서 누구나 자기가 생산한 전기, 쓰고 남은 전기, 아껴서 남긴 전기 이런 것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산적인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게 전력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민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민영화가 되면은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전력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 전력은 공공재가 아니거든요. 공공성이 있는 상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공기업이 있지만 자유로운 이런 민간에서도 좀 더 자유롭게 진입해서 사고 파는 것이 좀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둘러싸고도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같은 시장 구조를 가진 나라가 선진국 가운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이영희 위원장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닉네임 어스조라는 분인데요. 기업에서 대중과 ESG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ESG 워싱이 되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ESG 워싱 아마 은연중에 많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앞으로도 기업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는 더더욱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기업이 발표한 여러 가지 자료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어쩌면 영원히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워싱 했냐 안 했냐 오늘은 모르지만은 내일 모레 1년 뒤는 금방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지금 당장 약간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내년 후년 뒤에 엄청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마 모든 기업은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소비자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단순하지도 않죠. 소비자 문제는 매우 큰 문제죠.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 또 더 나아가서 ESG 어떤 관련 공시 내용이나 발표를 보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한 투자자들과의 어떤 법적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공시 이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과거에 어디 가서 연탄 배달하면서 사회공헌 활동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침소봉대하는 거하고 ESG에서의 사실을 왜곡하고 더 크게 키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원이 전혀 다르다.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엄밀한 어떤 자기 검증을 하면서 ESG에 관련된 자료 발표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이 사실 좀 있는데 시간적인 제약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교수님께 닉네임 영빈 초이라는 분이 주셨습니다. 미래 세대의 일원으로서 ESG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공부를 이어오고 있으나 다양한 자료를 보며 스스로 공부를 해오면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ESG에 대해 이해하고자 할 때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공부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같이 모여서 공부 좀 해보지요.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워낙 ESG가 최근에 트렌드로 막 뜨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트렌드와 보캐블러리에 매몰될 수가 있는데 그 밑에 흐르는 어떤 컨셉을 이제 쭉 이해해야 하는 게 중요하고 컨셉을 이해하려면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먼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다진 다음에 트렌드 자체를 그냥 흡수하려기보다는 저런 일이 왜 일어날까? 내가 배운 이론에 따르면 저건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저 기업의 저런 행동은 정말 옳은 행동인가?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몇몇 기업들 예시를 좀 들면 또 좋을 것 같긴 한데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니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까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ESG를 준비해 왔고 또 정책을 마련해 왔는데
상대적으로 준비가 미흡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라서 딱 어떻게 어떤 대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유럽이나 미국은 그래도 아시아보다 그 자본주의 역사가 좀 길었던 게 있고 저는 ESG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 그거에 저는 G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G가 해결이 되면 ES는 따라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좋은 회사는 ES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한국이나 이제 기타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들에 비해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떤 법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인프라스트럭처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법을 집행하는 거라든가 그런 기업 그런 이사회라든가 이게 굉장히 그 어떻게 신뢰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잘못했을 경우에 그 페널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인식이 되는데 한국은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인포스먼트라고 그러죠. 그 집행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그게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토크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까 ESG 워싱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ESG라는 담론 자체가 굉장히 대의 명분이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지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이슈를 레이싱하기가 상당히 좋고 또 기업도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기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거로만 해서 끝나면 저는 우리나라의 ESG가 제대로 우리나라에 내재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60여 년 동안을 탄소 중심 경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서스틴베스트는 이제 ESG를 평가하고 있는 일을 해오고 있는데 아까 조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ESG를 잘하는 기업들한테 어떤 코스트 오브 캐피탈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기업들은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코스트 오브 캐피탈에 영향을 제대로 줄 수 있으려면 결국은 매저먼트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가 기업의 그 코스트 오브 캐피탈에 연결이 될 때 기업은 저는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서스틴베스트는 이러한 점에 이제 주목을 해서 15년 전부터 이 평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모시기 다 네 분 모시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한 자리에 오셔서 귀한 의견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고 또 많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서 서스틴베스트 15주년을 맞이해서 마련한 라운드 테이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